오늘 네 번의 발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양한 정책본부장님, 김경환 교수님, 이영 교수님, 정영 교수님,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해적과 그 해적을 문화 콘텐츠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 정책본부장님의 그 발제 다들 재미있었고 오늘 발표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토론을 맡으신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수왕덕 교수님,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 건가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서왕덕입니다. 저는 오늘 그 네 분의 발표 가운데에서 중국 해적을 발표해 주신 김경환 선생님과 그리고 한국 해적을 발표해 주신 이제 정영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해적은 오늘 첫 번째 발표에서 우리 이영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적은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그 모험이라든지 내지는 도전 정신, 저항, 대단히 그 좋은 이미지로 좀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로 해적과 관련된 자료나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난한, 그래서 서양 해적 같은 경우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해적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통 이제 대중 콘텐츠 속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특히 그 김경환 선생님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중국, 일본,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적을 국가별로 이제 발표를 했지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명대라든지 그러니까 16세기 후기 외구의 양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단순히 국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시기에는 해적 자체가 국제화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그 국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통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해금 정책이 들어서게 되고 일본도 세국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해적이 정도 활동을 못하게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해적을 미워하자는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의 해적을 볼 경우에 어떤 그 해적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의 해적을 소해적, 그다음에 경제 해적, 그다음에 정치 해적,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이제 이 정의사오 같은 경우가 뭐 국제 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소해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해적이 하나의 큰 해상 서력으로서 전 세계에 등장한 것이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양 일터이고, 그 다음에 중국 해적에서도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그 김경환 선생님이 발표한 그 정의사오 부분에서 이게 18세기 초거든요. 19세기 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1840년에 아편전쟁이 나고, 그래서 이 해적 문제가 중국 내부의 문제였죠. 그리고 중국은 늘 그 해적을 어떻게든 건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고, 근데 청나라 정부에서 솔직히 그걸 제압하자고 했지만 제압이 잘 안 됐고, 아까 발표에서는 백령에게 이제 투항을 했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진짜 맞듣지 않지만 이미 이제 중국 연해에 와 있던 서양 세력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목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해적 문제, 특히 19세기 초에 이 정일수로 시작되는 요 해적 연맹, 이런 집단이 서양 세력, 그다음에 청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중국의 근대화 문제하고 상당히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오늘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 정의사오에 대한 그 이미지 형상화가
굉장히 물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서양이나 일본의 시각에 의해서 뭐 이렇게 묘사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일수가 그 보시면은 이제 성수를 뿌린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양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서양식의 그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대단히 문화적으로는 해적 자체가 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이제 중국 근대화, 동아시아 근대화에서 그리고 태생 자체가 베트남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 용병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이제 정치일 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정일수의 이미지, 그다음에 정일수가 가지고 있는 여자 해적이 갖고 있는 그 해적 연맹 속에서의 위치, 위상, 뭐 종교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의연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물론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신라적이라고 하는 분명히 존재했다. 근데 국내의 그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근데 세계의 해적 역사를 쓰는 책들을 보고 있으면 신라 해적에 대한 기록들이 아마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자료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적이 없었던 것인지, 그걸 갖다가 자료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 해적의 문제를 그러니까 은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지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후기 왜곡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일본이 이제 왜구 활동이 막 대단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침탁들을 했는데, 그 왜구를 건절시키는 가장 혁혁한 공이라고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그 이어지는 토쿠가와 막부에서의 세공령, 이런 것들이 아마 해적 건절과 연결된다고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서 교수님 죄송한데 좀 너무 깁니까? 간략하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의 외국 건절이 이제 이후에 가는 일본의 중앙 집권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서강덕 교수님께서 김경환 교수님하고 정영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환 교수님께는 정의샤오가 18세기 중국 내부의 문제로서 이 중국 근대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의샤오의 해적으로서 홍기방에서의 위치나 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정영 교수님께서는 뭐 한국에서는 해적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 해적이 일본 자료에 대부분 근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대부분 해적이 없다고 봐야 하는가, 있다고 봐야 하는가, 혹은 은폐하기에서 그와 같은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아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김경환 교수님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중국의 해적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굉장히 뭔가 연구의 공백에 가까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19세기 해적에 관한 부분은 그게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840년에 아편전쟁 이후에 청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곧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고, 뭐 국공내전 이후에 인민공화국 성립되고, 그때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뭔가 체계적인 개통적인 연구가 되기 힘들었고요. 1980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됐지만, 중국의 경우는 농민 반란은 중요하게 여긴 반면에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명대, 청대, 줄곧 해금 정책을 고수를 했고, 해적은 어떤 뭐 지배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연구가 개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자료가 좀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양의 자료 쪽을 참고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19세기의 해적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라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 해적에 관한 논문을 2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느낀 게 이제 청나라 말기와 그 다음에 서양과 그 다음에 해적과의 이 세 군데의 균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역사에 있어서 만약은 없지만 이제 만약을 생각을 해보는 게, 만일에 청나라 조정이 해상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1810년에 홍기방이 이제 투항을 하는데, 그 투항을 하는 것이 결국은 청나라 조정이 이제 초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초무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투항을 회유하는 건데, 이건 옛날부터 중국에서 조정에서 취하던 정책으로 일종의 이의제의를 취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해적을 투항하게 만들어서 그 해적을 풀어서 해적을 잡는 그런 해상 정책을 폈고요. 그게 사실 그 당시에는 유효해서 홍기방이 투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홍기방이 다시 수군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해적들을 이제 싹 소탕을 하게 되고, 그 소탕한 자리에 이후에 서구의 열강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하나의 가상의 질문을 하는 게, 만일에 청나라 조정이 이런 이의제의의 정책을 펼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해적들을 제압하는데 더 많은 군비를 지출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틀었다면은 지금의 중국의 역사가 좀 바뀌었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구 열강이 중국을 잠식하는 데 있어서 이 어느 지점에서는 좀 중국의 해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뭔가 저 혼자만의 생각은 해봤습니다. 답변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영 교수님, 아까 서강덕 교수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마이크 나오네요. 예. 먼저 신라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한국 쪽에서는 사료가 발견되지 않고, 이제 일본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략 한 8세기 정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사견도 조금 있고, 또 국내에서도 완전히 없었다라고 부정하는 입장은 학계에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서 제가 이제 당시 해상 활동하고 그다음에 공권력의 그늘이라고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2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보고요. 당시에 서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안 간에 이제 중국하고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해적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신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적들은 이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국 쪽에서는 이제 사료가 남아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어차피 이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올라온, 중앙으로 올라온 보고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역사책이 되는데, 당시 신라 같은 경우는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런 지방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일이 보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외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조금 좀 멀긴 합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외구가 잡혀 나가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전국 시대가 종식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고, 또 일본 내 해적의 조금 다른 양상을 보면은 후기외구도 후기외구지만은 일본 내에 여러 해적 집단들이
전국 시대가 되면 수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희군이라고 하는데 수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각 영주들한테 고용이 되어가지고 군사로 활동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들이 임진왜란에서 이제 수군 일본 쪽 수군의 주축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앙으로 이런 해적 집단들이 포섭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일부는 이제 그들 중에서 영주가 생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외국어가 조금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로 봤을 때 임난 이후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본 해적 이제 왜구들이 완전히 종식되었냐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토론자이신 부경대학교 신종기 교수님께 질의응답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신종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토론을 맡게 된 이영 교수님의 경우에는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외국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대외 관계사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이영 교수님이 외국 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소개 좀 되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을 봤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이 토론자로서 저한테 주어진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한테 있어서 이제 해적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해적에 대한 어떤 낭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모험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 인문학 이 세션에서도 어쩌면 이 해적을 통해서 낭만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나 현실 속에서 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낭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히 이영 교수님의 이 짧은 발표에서도 아마 충분히 느낌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해적이라는 것은 약탈과 납치 그리고 살인 등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 무력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이영 교수님의 토론에 앞서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외관계사에서 외구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정면 대결 하듯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외구를 연구해 주신 이영 교수님의 외구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론자가 이 사회자도 아닌데 이런 역할을 제가 자임을 하게 됩니다만 왜냐하니까 사실은 외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학계 외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대외 관계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의 외구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삼도 해민설이라든지 단민족 복합적 해적설 등이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정설처럼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바탕은 뭐냐니까 바로 이 외구를 제한된 지역의 문제로서 이제 한정해서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영 교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이제 외구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해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이 외구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물론 오늘 발표는 14세기 외국에 대해서 좀 한정지어서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외국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쭉 해오고 계시다고 저는. 신 교수님, 예. 좀 더 간단하게 좀 예, 예,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 마치 해적에 쫓기는 그 기분을 지금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선 팍스 몽골리카 이 붕괴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명 교체기에 그 일본의 어떤 그 국내 정세가 이 외국에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코르세어적 해적, 그래서 공인된 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이 일본의 이 외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이 파이레츠, 단순한 해적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뭐냐니까, 좀 전에 발표 나왔습니다만, 사람을 납치하고 작전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무적인 첩보전을 통해서 이제 군대 처럼 이제 침략해가는 그런 세력들이다. 이것을 이제 코르세어적 해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것은 분명한 것은 바로 이제 일본의 이 국내 정치의 어떤 결과물이다. 바로 이러한 코르세어적 외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남조 세력들이 주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쭉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제 나름대로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구에 대한 연구의 방법의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일본의 연구자들과 이영 교수님께서 외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발표에서는 그것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 질문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 교수님, 죄송한데 한 3분 안에 좀 답변이 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한 1분 정도로 하고 2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본의 외구는요 비학문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구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는 역시 역사학 연구이기 때문에 사료의 바탕으로 둬야 되는데, 사료를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외구를 보는 시각이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토론의 주제가 해적을 문화적 콘텐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적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로맨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들을 보시면 거의 다 해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심지어 미국까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양키란 말이 네덜란드 말인데 해적이란 뜻이라고, 해적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은 대개 다 제국주의 역사를 겪었고, 그것은 대개 해양에 대한 재패라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 중에서 그런 해적의 역사를 강하게 갖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까지도 솔직하게 까발려서 또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한류 문화라고 이런 것이 공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해적의 역사 눈을 씻고 찾으려도 잘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근대의 산업 발전이 늦어가지고 해상을 통한 물류 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적이 나타난 것도 조선시대 지방에서 장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해적 가지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해적과 싸워서 해적을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민족이라든지 타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해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 자꾸 이야기만 하는데 이미 조선 초에 우리나라의 수군이 10만이 넘었습니다. 아마 동시대에 어느 국가도 수군이 10만의 수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다 고려 시대의 왜구로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적을 극복해서 현재 그 세계 제1의 조선대국, 세계 5위의 해양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를 오히려 콘텐츠로 담아서 활용한다면은 상당히 여태까지 우리 K 드라마라든지 한류의 어떤 그 행보와도 개가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적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일단은 컨텐츠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자, 이번에는 이항 교수님께는 제가 하나 가볍게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동안 해적을 가지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지금 나왔고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일본에서 나온 원피스 등이 아까도 사례로서 제시되어졌는데 그 해적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면서 어떤 경우에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 도적으로서 그대로 있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해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해해적에 대한 거라든지 외구라든지 한국에는 해적이 별로 없고 오히려 한국 해적보다는 수적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안을 침탈한다, 약탈한다 정도를 해적으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컨텐츠 진흥원 입장에서는 해적을 영화나 미디어로 만들 때 영어로 내세우는 게 좋은지 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오늘 한 그 한중일에 대한 해적에 대한 발표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아마 2부에서 이 해적에 대한 컨텐츠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뭔가 눈에 띄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 테마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가까운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그 외국에서 동양보다 더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해적의 이미지도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냥 꿈, 판타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적이 많이 안 쓰이게 되는 거는 해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해적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해적에 대한 단면이 많을수록 그만큼 콘텐츠도 많이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이 적으면 그만큼 쓰임도 적어서 그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소비되는 그 양상도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은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진흥원에서 영웅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요.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굳이 말씀드리면 콘텐츠는 그 예술하고 달라서 산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예술을 예술 산업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콘텐츠는 재밌어야 하고 콘텐츠를 듣고 보고 읽는 분들에게 뭔가 엔터테인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게 콘텐츠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본다기보다는 해적이 가진 즐거운 이미지나 밝은 이미지나 또는 그 도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정 토론자 두 분의 그 질문이 있었고 Q&A 플로어에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게 있습니다. 김경학 교수님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이해적 그 정의시야가 동양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에 서양에서 더 잘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1분 정도 답변이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에서 잘 안 알려진 이유는 아무래도 좀 뭔가 그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봉건적인 사회의 영향이었다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서양에서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이 해적에 대해서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1830년에 캔톤, 지금의 그 광동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정해분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서양의 주목을 받았냐면은 1830년에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1831년에 1년 만에 바로 거의 동시 번역 수준으로 번역이 되어서 영국 런던에서 출간이 되게 됩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그 서양에서는 이 정의 싸오하고 짱바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영향으로 서양의 해적사라는 책도 나오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1830년에 스페인의 보르헤스가 이제 단편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서적의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19세기에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이 납치를 되거나 납치당하고 난 이후에 글래스풀처럼 자서전처럼 납치당한 이야기들을 써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양에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님, 김경학 교수님, 이현 교수님, 정영현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서강덕 교수님과 신종계 교수님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들 6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